오늘 하루도 대학원에서 우리 기자회견도 하고 경찰청 항의 방문도 하신 분들이 많아서 많이 이렇게 힘든 시간인데 워낙 사안이 긴급하고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 이렇게 짬을 내서 토론회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현장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가 일단 되지 못했고요. 다행스럽게 우리 현장 생중계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칼라TV 동지들이 여러 바쁜 일정이 있음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셔서 전 세계로 새누리당 하도급 대응 방안이 더 많이 알려지고 직접 토론에 참석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감하고 대응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새누리당 사내 하도급 법안 관련 대응 방안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대한문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해서 민중의회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그럼 간략하게 오늘 대응 방안 토론회 취지를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진행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개원을 하자마자 제1호 법안으로 속칭 희망사다리 법안, 희망사다리법, 5개의 희망의 무엇 이런 식으로 사실상 우리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법안을 새누리당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는 이런 법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전비연과 우리 철폐연대, 비업세, 비정규투쟁 현장에 투쟁하신 동지들이 급하게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면서 희망사다리 법안 중에서 또 사실상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 하도급 법안, 사내 하도급 보호법에 대해서 규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알렸던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 간접고용 또는 이제 불법 파견 관련된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이 간담회도 하면서 조금씩 새누리당 사내 하도급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정권과 자본의 간접고용 확산을 시키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는 원래 이제 애초에 취지는 우리 직접 투쟁하는 현장의 동지들까지 포함을 해서 비정규운동을 계속 해오셨던 우리 단위들이 같이 이제 공동의 대응을 준비를 하는 이런 토론회가 이제 시작돼야 되겠다. 이미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나마 이런 토론회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 직접 참석은 많이 못하지만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제시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료 급하게 자료를 준비했음에도 많은 문제의식들을 담아서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의 이런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한 발이라도 더 내릴 수 있는 이런 고민을 모아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자리 그래서 청중으로 토론에 참석하시는 분들과의 대화도 오히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어서 좀 편하게 대응 방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허심탄회한 이런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이제 진행제 나온 것처럼 우리 발제는 비정규직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이시죠. 우리 박정규 동지가 발제문을 준비해 주셨고요. 전비연의 우민기 동지, 철폐연대 김혜진 동지, 민주노총 미비실의 우리 홍순관 국장님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통상 하듯이 발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토론자 3분의 의견과 그리고 또 새로운 또 토론거리를 제안을 해주시면 이 자리에서 좀 격이 없는 토론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시는 건 아니어서 특별히 시간 제한은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필요한 내용들을 가감없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우리 박정규 동지 모시고 오늘 토론회의 발제문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고민한 오늘 저희가 아마 이 토론회가 갖는 의미는 그게 시급한 이제 가장 시급한 새누리당의 사내 하도급 법안과 관련돼서 그리고 대법원 판결과 모든 사내청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이 투쟁과 관련돼서 우리 운동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시급하게 싸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여기 계신 함께 고민하고 계신 분들 특히 그 비정규직 운동에서 우리 사회 비정규직 운동에서 10년 이상 몸으로 헌신적으로 싸워왔던 분들이 여기 같이 계시고 이분들이 그런 경험과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가가 좀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그런 자리로서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길지 않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첫 번째 판결이 났고 그것은 이제 고등법원까지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파기환송이 돼서 지난 2월 23일 다시 재확인된 대법원에서 재확인된 그 현대자동차의 그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 파견임으로 정규직이라고 하는 이 판결 이전까지 지난 한 10년 이상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오목을 바치면서 싸웠는지 저는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우리가 되돌이켜 봐야 한다는 생각에서 앞에 그런 이야기를 좀 썼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고 여기 당사자분들도 계시고 그 현장을 잇몸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2001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작년 2011년까지 10년 이상 사내청 노동자들이 대우 캐리어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전국에서 정말 안 올라가 본 곳이 없고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기억이 나는데 2009년에 용산 이제 그 철거민 그 참사 현장에 저희가 가서 비정규직 동지들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가 지원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기자회견하고 저희들이 조합원들에게 모금한 돈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을 쭉 소개를 했는데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게 무슨 진기록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다 모아놓은 것 같은 94일 단식하신 분, 86일 굴뚝에서 체류에 버티신 분, 크레인 공장 크레인에 올라갔다가 특공대에 진압당하신 분,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같이 가가지고 그 연대 최고민주가 연대했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만큼 뭐 사내청 동지들뿐만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조업 사내청 노동자들이 간접 고용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그런 그 1998년 파견법 제정 이후에 신자유주의 유연화 노동 정책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거기에 맞서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모든 사내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10년 넘게 싸웠던 그 투쟁이 저는 그것도 반쪽짜리 저희들은 판결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쪽짜리 판결문이 남아 끌고 올 수 있었던 힘이 저는 우리 동지들의 투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2010년 7월 22일 이후에 또 비정규직 동지들이 진짜 많이 싸웠죠. 그 2007년 7월 22일 이후에만도 기룡전자 동지들이 1894일 동안 싸워서 합의를 했고 동요토 동지들이 그 여름 농협깡패들에 맞서서 싸워서 그리고 공장 앞에서 싸웠을 때는 5년 동안 공장 앞에서 싸웠는데 사용자들이 안 나왔는데 그리고 복직에 대해서 희망이 없었는데 진짜 사용자인 기아자동차, 현대 기아자동차 본사 앞에 가서 싸우니까 결국 교섭에 나왔고 복직 지금 이제 이번 달 말이면 다 복직을 하는데 저는 그게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진짜 사용자,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25일 동안의 동지들의 파업은 저는 우리 운동에서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세하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따로 기록을 했지만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25일 동안 그 공장 안에서
온갖 협박과 회유에 맞서서 모든 산하청 정규직화해라. 우리는 이미 정규직이다. 전문가 나와서 교섭하자라는 요구를 하면서 싸웠던 그 힘이, 그래서 그 싸움으로 공장을 멈춰 세우고 전국적 관심을 끌었던 그 힘이 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그런 투쟁의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이번 대법 판결을 다시 끌어낸 것이기도 하거니와 또 이후 우리들의 투쟁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역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새누리당 사내하도급법, 사내하도급 보호법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간접 고용이 확대했던 시도들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 잘 못했는데요. 저는 한번 같이 좀 잘 아시는 동기들 도움을 받아서 좀 잘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걸 정리하면서. 이 파견법 개정 이후에 1998년 파견법 제정 이후에 한 13년 동안 올해까지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까지 14년 넘게 계속 파견 대상을 확대하고 파견 업종,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파견 기간을 늘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고용 의무를 삭제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계속 끊임없이 돼왔거든요. 이거는 민주당, 열린우리당,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제정된 법이기도 하거니와 그 시절에도 강하게 요구됐었고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도 계속 진행됐던 그 실제로 법안이 계속 발의됐다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이나 당사자들의 강력한 저항이나 반발로 막히긴 했지만 계속해서 시도됐던 거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국가고용전략 2020 발표하면서도 파견업종을 전면 확대해서 제조업이든 건설업 그리고 심지어 운수업까지 해서 모든 산하청을 단계적으로 그 비정규 파견 대상을 전면 확대하려고 했던 계획을 제출했었던 거죠. 결국 그게 이제 무산됐는데 사실은 그게 싹 다른 방법으로 나타난 게 이제 새누리당 산하도급법이고 이게 작년 10월에 당시 이제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이었나요? 정책위 그 김성식 의원이 그 국회의원들과 같이 발의했던 그 법이 산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건 새누리당이 그걸 약간 바꿔가지고 이번에 법을 내놨는데 이미 이 법안은 왜 나왔냐면 법안이 나온 배경은 확실해요. 첫 번째는 파견 업종을 확대하고 파견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의 시도가 계속 막혔던 거고 두 번째는 대법원의 2010년 7월 22일의 판결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일간 파업하면서 모든 산하청 정규직화 하라고 했던 요구들이 거세게 올라오면서 이것을 통제하고 이것을 막고 그리고 산하청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이런 고민 끝에 나온 새누리당의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그 김성식 의원이 낸 법안이거든요. 그 법안이 마치 산하청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로 고용이 불안하고 차별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과거의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처럼 그렇게 위장해서 나타났지만 어쨌든 그 법안의 핵심은 당시에 현대자동차에 대한 대법원 불법 파견 판정과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산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라고 요구하라고 했던 이 두 가지 거대한 폭풍 앞에서 재벌과 그리고 정치권이 판단한 법. 이 법이면 이걸 정면 돌파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던 법이었다고 정확히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권두섭 전 민주노총 법률위원장이었던 권두섭 변호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김성식 의원의 법안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현대자동차가 만들어준 법이다. 왜 그런 표현을 얘기를 하셨냐면 현대자동차가 지금 의뢰하고 있는 김현장 법무사무소에 있는 변호사들을 포함해서 그 많은 변호사들이 현대자동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재판 그리고 최병승 조합원에 대한 재판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주장했던 것이 불법 파견이 아니고 합법 사내 하도급이다 우리는 이런 주장을 계속 했거든요. 그 논리를 그대로 법문으로 담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대차 첨부 입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현대차 첨부 입법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안을 정문구 보호법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간만 바꿔가지고 법 조항만 바꿔서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그 총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리고 민생법안 1호 법안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법안을 얘기했던 거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즉 약간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현혹시키면서 만든 법안이지만 이 법안에는 그동안 재벌들이 지난 10몇 년 동안 간절하게 요구했던 즉 산하청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산하청뿐만 아니라 뭐 어쨌든 이거는 제조업만 허용되는 문제가 아닌 게 더 심각한 거거든요. 제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뭐 사무 모든 우리 사회 전 산업에 걸쳐서 정말 파견 기간에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사내 하도급 노동자를 쓸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거의 뭐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자본가들에게는 그런 법안을 제출한 것이고 그것을 마치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인 것처럼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정몽구 보호법이다, 뭐 재벌 보호법이다 이렇게 저항하니까 우리들이 만나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설득하면 될 거다. 이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저는 이 법안의 진실을 우리가 신속하고 빠르게 알리는 게 저는 오늘 토론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현대자동차 지금 저 앞에 문자가 왔는데 오늘 5차 아마 특별 교섭을 했을 거예요. 불법 파견 특별 교섭 5차 교섭을 했을 텐데 어제 현대자동차 회사에서 1,56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발표한 의원이 2년 이하 그 한시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계약을 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직고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 발표하기 전에 지난 4차 교섭에서 회사가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있었던 4차 특별교섭에서 2년 이하에 대해서 합법 도급의 논란에 빠지지 않도록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측면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모든 산하청 정규직화나 산하도급 이 보호법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그 파견법이 일부 개정돼서 올해 8월 2일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고용 의무 조항인데 그 중에서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그 전에는 없었던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 왜 만들어졌냐면 사실은 웃긴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파견에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하는 건 맞는데 그럼 불법적인 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논란이 있었던 것을 그 예스코 판결에서 대법원이 예스코 판결에서 전원합의체로 이 불법 파견도 당연히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화해야 한다라는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고 나서 그 판결 이후에 2010년 최병순 동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법원은 그렇게 다 판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야 그럼 그 판결을 여기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살짝 들어간 거죠. 그래서 불법 파견은 파견 확인되는 즉시 고용 의무 조항이다. 이 내용이 이제 포함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현대자동차의 회사 주장으로 지금 1,500 몇 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는 2,000명 그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2,000명 정도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 한시하청 노동자들이 2년 미만으로 근무한 노동자 3개월 6개월 근무한 동지들도 계시고 3개월 6개월씩 2년 넘 3년 막 근무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기간의 정함이 있이 기간을 정해서 사내 2년 이하 그 저희들이 한시하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단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동지들이 이런 조합원들이 8월 2일이 지나면 다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법에 따라서 단 하루를 일해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이거였어요. 현대차 회사가. 그래서 이걸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교섭을 같이 협의를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고 그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근데 저희가 모든 산하청 정규직화라는 요구를 딱 내걸고 싸우니까 회사가 이제 교섭 협의도 잘 안 먹히고 하니까 어쨌든 어제 최종적으로 판단했던 건 이 사람들 전원에 대해서 직고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선이 붙은 건데 걱정은 뭐냐면 사실은 그럼 직고용하고 계속 계약 연장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기를 믿지 않지만 그 한시하청 노동자들이 불안이 있는 거죠. 회사나 업체 사장이나 소장이 입김이 훨씬 세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힘은 여전히 약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이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용기 있게 계약 해지를 거부하고 노조에 가입해서 싸울 수 있는 동지들이 얼마나 나올지 저는 사실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현대자동차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 동지들에게 이 한시하청 노동자들에게 알리고 이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이 노동자들과 우리 같이 싸우겠다. 정규직이 산하청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싸운 것처럼 우리 정규직과 그리고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이 한시하청 노동자들과 같이 연대해서 싸워서 이 첫 번째 싸움을 공장에서부터 만들어 가자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데 걱정도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연대하고 현대자동차의 이런 이러한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규탄하고 하는 일들을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특별교섭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현대자동차 그러니까 뭐 이제 결론 말씀드릴 텐데 이 민생 법안을 100일 내에 입법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6월부터 해서 100일이면 9월 정도잖아요. 저는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통합진보당 사태 이런 거나 종북 논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민생의 문제가 지금 워낙 우리 사회에서 지금 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굉장히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인데 저는 산하도급법이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즉 뭐 재벌의 자본주의, 탐욕의 자본주의, 탐욕스러운 재벌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 사회 민생 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산하도급 보호법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쟤네들이 100일 안에 입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100일 전쟁을 만들어서 이 100일 안에 산하도급법 폐기시키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을 간접고용, 중간 착취를 없애는 법안을 만들자라는 운동을 저희는 같이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드렸는데 이거는 뭐 그냥 고민과 문제식 정도여서 여기 계신 분들과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저는 신속하게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여기 계신 정말 많은 경험과 비정규직 운동에 헌신해왔던 분들과 의견을 모아서 전국적인 뭔가의 싸움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 고민을 그냥 짧게 전달을 했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든 산하청 정규직화 투쟁 그리고 한시하청 노동자들의 집단 계약 해지에 맞서는 당장의 투쟁에 함께 우리가 연대하고 투쟁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저는 진짜 산하도급법 막지 못하면 대법 판결도 완전 무효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투쟁이 산하도급 공장 안에서만의 투쟁이 아니라 공장을 넘어서 사회적 투쟁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현장의 동기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될 것이고요. 사실 이 산하도급법의 진짜 목표는 전 산하청 노동자들에 있는 게 아니라 정규직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아마 한 2020년까지 한 8년 안에 현대자동차에서 10,000명 정도가 나갈 거예요. 나간다 그래요. 정년퇴직으로. 현대자동차 45,000명 조합원인데 그중에서 10,000명 정도가 나가는데 그 10,000명 정도 나가는 자리 뭘로 채우겠어요? 저는 산하도급법 만들면 다 산하도급으로 채우는 거죠. 근데 그나마 현대자동차는 강력한 노조가 있어서 그렇지만 노동조합이 뭐 어영노조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 어느 사용자들이 미쳤다고 정규직을 쓰겠습니까? 기간에 정함이 없는 노동자들을 쓸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이 산하도급법 통과되면 그래서 저는 아주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 고용이 바뀌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 법안의 목표는 정규직에 가 있다는 것을 저는 정확하게 우리가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알려서 이 문제를 같이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고 이게 제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공공 서비스 뭐 사무의지까지 이 법안이 미칠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좀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든 못하든 간에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라는 어쨌든 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중심이 돼서 저는 이 법안을 폐기시키고 간접고용을 중간착취를 막아내는 중간착취를 근절시키고 진짜 사장이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게 이제 아까 이후에 말씀하실 텐데 금기법 노조법 2조 조항을 개정하는 문제 또 금기법의 9조의 중간착취의 문제를 개정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저는 우리 운동을 사회적 운동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산하청 당사자들의 선언도 있을 거고 뭐 정몽구 이 불법 파견의 원흉인 정몽구와 정몽구를 구속시키고 모든 산하청 정규직과 산하도급 폐기 이런 걸 묶어서 좀 단일한 서명운동 한번 진행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각 산업의 노동자들의 우리나 청년 노동자, 뭐 학생, 교수, 법률학자 각계각층이 이 법안의 폐기와 그리고 새누리당을 비탄하는 투쟁을 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들었고요. 이런 힘들을 모아서 뭐 필요한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사회적 투쟁을 같이 만들어가는 지혜들을 좀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간략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비영세 상임 활동가인 박정기 동지가 10여 년 이상의 이제 기간 동안 우리 제조업의 산하청 동지들 그리고 불법 파견, 간접 고용에 맞서 싸워왔던 우리 당사자 투쟁의 당사자들
투쟁의 이제 과정을 잠깐 이렇게 저희들이 또 환기시켜 주시면서 말문을 여셨고요. 그래서 우리 박주현이 표현한 것처럼 이번 이제 그 새누리당의 사내화도급법이 갖는 의미가 뭐 표현 그대로 살려보면 현대자동차가 만들어준 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현재 현대차 등등의 이제 재벌들, 한국 사회 재벌들이 갖고 있는 그 비정규직, 그리고 한국 사회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재편해가는 과정 속에서 간접고용 확산, 그리고 중간 착취를 오히려 더 양산하는 이런 사회 전반적인 과정에 어떤 상징적인, 실질적인 그 큰 힘을 갖게 될 그 법안이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그 칼럼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언론 기고를 통해서 지금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투쟁에서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이제 다각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현대차 동지들 중심으로 한 이제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투쟁, 그리고 이제 한시 하청 동지들 투쟁, 그리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이제 서비스, 공공영역 다양한 부문에서 간접 고용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이제 투쟁들을 이제 개별적인 투쟁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적인 투쟁으로 확산시키고, 이것에 이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우리 박준규 동지가 계속 역설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토론자를 모신 분들과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인 결과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첫 번째 토론자로 우리 전비연의 오민규 동지 모시고, 지금 자료는 이제 신문 십답을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오민규 동지 모시고 발제물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 전비연 동지들 고민하고 있는 사내화도급법 관련 대응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비정규노조연대 정책위원 오민규입니다. 요즘 좀 우스갯소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정당들 중에 새누리당이 제일 진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0일 안에 민생 5대 국민행복 5대 약속 12개 법안을 내겠다고 했고, 물론 우리야 당연히 반대했죠. 근데 하여튼 지가 말한 건 지키잖아요. 지가 말한 건 지키는데, 이를테면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총선 때 표어들라고 한국노총이랑 정책 합의할 때는 특수고용노동기본권 노조법 2조 개정해서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묵묵부답입니다. 각종 법안도 사실 뭐 정책 협의했던 거, 통진당이랑 정책 합의했던 것도 아마 1호 법안에서 뭐 몇 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최저임금법 정도 하나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그놈의 통합진보당은 지금 의원총회를 못 연다는 이유로 아무런 입법 발의도 못하고 있고, 심지어 당론이 없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질 않나. 여하튼 총선 때 표어들라고 약속했던 것 중에 하여튼 지 말이라도 제대로 지키는 건 지금 새누리당 아닌가, 참 씁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내화도급법 관련해서 뭐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면요, 아까 박정기 동지가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비연에서는 처음에는 정몽구 보호법 뭐 이렇게까지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는 못 내고 현대자동차 특별법이다 이제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하여튼 대법원 판결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결국 이 법의 모태가 됐죠. 모태가 됐는데, 그러나 현대자동차 특별법이라는 성격으로 출발했으되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만이 아니라 각종 서비스업, 공공부문 전반에 간접고용 전체를 아우르는 법안이다라고 훨씬 욕심을 더 낸 거죠. 그냥 현대차 사내하청 투쟁만 잠재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에 간접고용 전체를 어떻게 좀 합법화하는 법안을 만들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내화도급법의 전사가 있지요. 김성식 의원 한나라당 시절 법안이 있고, 그보다 훨씬 전에는 사내화도급 가이드라인이 있었고요. 사내화도급 가이드라인이 작년 5월 27일에 발표되고,
그 뒤에 노동부가 좀 뭐 그 희한한 걸 만드는데요. 사내 하도급 가이드라인 서포터즈라는 걸 만듭니다. 교수 연구자들 중심으로 해서 주로 사내 하도급을 사용하는 각종 사업체들 조사하고 사내 하도급 현황이 어떤지, 개선 대책이 뭔지 뭐 이런 것들 연구하는 뭐 자문기관 성격이죠. 노동부의 직속기관은 아니고 그 양반들이 곳곳에 이제 기업체들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나서 작년 연말에 뜬금없이 이제 사내 하도급 가이드라인 모범 준수 사업장을 발표합니다. 그 모범 준수 사업장에 보면 뭐 열받게도 우리 비정규직 투쟁이 제일 활발했던 데만 찍었는지 기아차, 한국 GM,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데들이 뭐 빠짐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볼 내용은 사내 하도급 가이드라인 모범 준수 사업장에 이런 사업장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런 데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사내 하청 쓰는 데는 아닙니다. 즉 그런 데 써봐야 뭘 쓰겠습니까? 용역, 파견, 도급 쓰지요, 전부 다. 있으면 어떤 노동자들이 있겠습니까? 청소 용역, 시설 관리 용역, 뭐 경비, 그리고 판매원,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즉 얘들이 얘기하는 사내 하도급은 사내 하청이 아니다. 사내 하청만이 아니라 용역, 도급 전반을 아우르는 법이라는 겁니다. 즉 현대차 사내 하청 투쟁 때려잡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전체 산업에 있는 간접 고용을 묶은 겁니다. 즉 참 저도 이제 그동안 간접 고용 사업장들 묶어서 투쟁해 보려고 많이 무더히 노력했는데 자본 측에서 이렇게 묶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사내 하도급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사내 하청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근데 실제로 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각 산별 연맹들 이번에 사내 하도급법 나온 뒤에 성명서 나온 데가 민주노총하고 금속노조밖에 없습니다. 서비스 연맹, 사무금융공업, 건설 등등 한 군데도 성명이 안 나왔어요.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근데 사실은 그 문제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을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견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문식답의 표로 11페이지에 쭉 보시면 뭐 이런 걸 수두룩 빽빽하게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파견법 몇 조하고 사내 하도급법 몇 조하고 비교를 해보면 글자 한 글자 안 틀리고 똑같은 조항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다시 말하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파견자를 사내 하도급으로 고치고, 그리고 파견법에 자본가들이 생각했을 때 일정하게 규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파견법에 2년 넘으면 정규직으로 본다라고 하는 고용의제 조항, 지금 고용의무조항이죠. 고용의무조항을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규제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2년을 넘어야 뭐 정규직이냐 이런 식으로 그 말을 하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자본가들이 봤을 때 규제라고 생각한 걸 다 뺐습니다. 사내하도 법에서는. 그래서 뭐 몇 년 이상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조항도 없고요. 그리고 파견법에는 뭔가 허용 업종, 그리고 절대 금지 업종 등등 뭐 이런 게 업종이 찍혀져 있는데 사내하도급법에는 그런 게 아예 없죠. 즉 파견법을 모태로 해서 출발했으면서 사실상 얼마든지 파견을 쓸 수 있는 법으로 확장을 한 건데요. 다시 말하면 제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 사내하도급 계약이라는 형식을 체결하면 과거에 파견 계약처럼 보였던 것을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위장해서 쓸 수 있다. 즉 사내하도급법이 그리고 사내하도급 계약을 쓰게 되면 파견 계약이 가지고 있던 자본가들이 봤을 때 일정한 규제 마저도 다 사라진다. 다시 말하면 이제 사내하도급법이 활성화되게 되면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파견법은 쓸모가 없으시죠. 물론 그렇다고 파견법을 쟤들이 폐지하지는 않겠죠. 사내하도급법의 모태가 된 법이고 파견법이 살아 있어야 사내하도급법처럼 다른 영역으로 또 비슷한 법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파견법은 더 이상
활용 가치가 없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사내하도급법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간접고용, 기존의 파견 노동처럼 보였던 것들, 불법 파견으로 찍히지 않을까 걱정했던 사항들을 다 정리를 일거에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간접고용 전반을 이렇게 아우르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비정규직 고용 형태 중에 직접 고용 비정규직에 비해서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 내지 특수고용 비정규직이 사용자들, 자본가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용 형태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비정규직 규모에 대해서 그 정부 통계하고 노동계 통계하고는 뭐 항상 불일치하는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딱 하나 일치하는 게 있다면 직접 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줄어들고 있고 간접 고용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비정규직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건 정부 통계도 노동계 통계도 전부 다 일치하는 개념인데요. 뭐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즉 노동자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사용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사용자로서의 권리는 무한히 누릴 수 있는 이런 제도가 간접고용 제도이기 때문에 간접고용 전반을 좀 활성화시키는, 간접고용 사용을 활성화시키는 법제도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 아닌가. 넓게 보면 사내하도급법은 국가고용전략 2020이라고 하는 저놈들 입장에서 전략적 접근 속에서 제출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법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동지들 당연히 이제 제조업, 자동차 업종의 사내하청 동지들입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불법 파견을 합리화시켜주는, 합법화시켜주는 법이기 때문에 투쟁의 전망을 완전히, 투쟁의 토대를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분노하고 저항합니다. 근데 조선 사내하청으로만 가도 사실은 이게 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로 가면 심지어는 사내하도급법이 적용되면 오히려 좀 지금보다 나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보해야 되고 뭐 저쪽 이런 조항들이 있죠. 지금은 그냥 내일 나오지 말라 그러면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건데 법에는 그나마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보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고용 승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이라도 있으니까 좀 더 나아지는 거 아니냐. 그 뭐 법조항이 진짜 실효성이 없고 사내하도급법 보면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보통의 법에는 이제 뒤에 처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형사처벌 조항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과태료고요. 그러니까 벌금 정도도 형사처벌인데 벌금도 없고 전부 다 과태료 처분이더라고요. 그런 정도를 두려워할 자본가들도 아니고 따라서 이 법을 지킬 의사도 없죠.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자본가들은. 여하튼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뭔가 자본가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박정희 동지가 또 중요하게 지적한 것은 사내하도급법이 진짜로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기보다는 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불법 파견 관련 진노위, 준노위 지금 투쟁으로 회고됐던 동지들 노동위원회 판결들이 나고 있는데 아산 사건이 제일 빨리 가고 있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현신물류라고 하는 업체가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판정을 했고 중노위에서는 도장부 업체들 전체에 대해서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판정을 했는데요. 그래놓고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쳐다보면 다들 비정규직 동지들만 이제 억울해가지고 서 있던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훨씬 더 분노하고 긴장해야 될 사안인데요. 물류 파트나 도장 파트는 자유롭게 비정규직 다 도포해도 된다는 판결이나 다름없어서 거기 일하는 정규직들 언제 일자리 뺏길지 솔직히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게 보다 보면 진짜 마지막으로 조립 장착 업무 몇 개 정도 남겨놓고 나면 실제로 자동차 업종에서도 얼마든지 다 사내하도급을 쓸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겨냥하는 대상은 정규직 노동자 대중이다라고 하는 점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가로막기 위해서 계급적 연대를 조직하는 것이 사내하도급법 저지투쟁이다.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정규직법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비정규직 뭐 기간제 및 단시간 법 내지 파견법도 전부 다 사실 실제 겨냥은 정규직 노동자들 겨냥한 것이었는데 희한하게 투쟁하면 비정규 법이라는 이유로 당사자들 비정규 노동자들만 싸웠던 이제 그런 역사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문제도 함께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라고 하는 대목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정규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계약 저지라고 하는 그런 과제만 들고 갔을 경우에 법계약이 저지되면 일단 쟤들이 추진하는 걸 막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이제 투쟁을 한 주체 당사자들의 자신감이 높아지고 그런 단결 투쟁의 기운을 받아서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것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계속 법계약 저지만 하고 있어서는 즉 우리 당사자들이 실제 절실하게 염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투쟁으로 그 전망을 제시하지 않으면 법계약 저지라고 하는 이 방어적 스탠스로는 거대한 대중투쟁을 불러일으키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전변이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바는 사내하도급법 저지와 아울러서 진짜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 국면에서 우리가 실제로 쟁취해야 하는 것, 사내하도급법이 왔어서 그럼 사내하도급법이 아니라 이런 간접고용에서는 어떤 비정규직 관련 권리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냐, 진짜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내걸어야 한다는 거죠. 대략 요약해보면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지라는 요구로 집약됩니다. 혹은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고 하는 요구로 집약됩니다. 그게 이제 노조법 2조 개정이라고 하는 그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죠. 물론 노조법 2조 개정은 심지어는 특수고용 문제까지 함께 내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제외한 나머지 비정규직들,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직, 즉 사용자 책임, 자본가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비정규직 고용 형태에 대해서 권리보장을 핵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진짜 쟁취하고자 하는 요구가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집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내하도급법 저지와 함께 노조법 2조 개정, 쟁취 투쟁을 함께 걸고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사소한 문제처럼 보입니다만은 전선을 좀 이제 간접고용 전체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즉 이제 호응하고 있는 다니는 현재 자동차 업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인데 철강 조선업종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까지 그리고 제조업만이 아니라 서비스, 공공, 사무 분야에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체 요구를 함께 내걸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같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요구와 투쟁 방식들을 동원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그 진짜 사장이 고용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전변에서 자주 쓰는 표현은 진짜 사장이 책임져입니다.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방식 중에 하나가 고용하는 것이지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원청을 상대로 싸워야 된다는 점은 사실 평범한 노동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청 사장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개선되지 않는다. 원청을 상대로 싸워야 된다. 이거 뭐 특별히 교육하지 않아도, 특별히 선전하고 선동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엄두가 안 날 뿐이죠. 사실은 원청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이 엄두가 안 날 뿐인데 그런데 원청을 상대로 요구할 수 있는 건 다양한 게 있습니다. 먹고 살 만큼의 임금을 원청이 책임져라 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처럼 가장 최고의 형태 직접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고용 전체를 책임져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소박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청소노동자들처럼 하다못해 휴게 공간을 원청이 제공해라. 사실
사소한 요구입니다만 그런 원청상조라는 요구라서 그 휴게실 쟁취한 투쟁이 청소노동자들 입장에서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임금 인상 투쟁보다 훨씬 어려운 투쟁이었죠. 예. 즉, 뭐 이것과 더불어서 산업안전, 노동안전과 관련한 문제, 원청이 책임져라. 즉, 임금, 고용, 노동안전을 비롯한 제반의 사항을 원청이 책임져라. 그리고 원청이 교섭을 책임지고 원청을 상대로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라. 그렇다면 나머지는 우리 비정규 노동자들이 얼마나 실력 있게 조직해서 힘을 키워서 붙느냐에 따라서 우리 힘의 크기가 크면 모든 것을 쟁취할 것이고 힘의 크기가 작으면 그러면 그만큼 실력만큼 쟁취할 수 있게 되겠죠. 다만 그것을 싸울 수 있는 권리,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들을 보장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짜 사장이 책임져 노조법 2조 개정이라는 슬로건을 같이 걸고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예, 그런 의견이고요. 그래서 방법들을 좀 구체적인 뭐 제안들을 좀 서너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요구를 내걸고 싸워서 숱한 투쟁들이 있었습니다. 숱한 투쟁들이 있었고 실제로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냐면 원청과 직접 합의서를 체결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사실 아직까지 공개 못합니다. 비공개 내지 임명합의의 형식으로 원청과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공개할 수 있는 합의서들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공개할 수 있는 합의서가 4개가 있습니다. 올 초에 있었던 인천 세관 투쟁에서 원청인 인천공항 측과 하청업체 포스트원과 노조가 합동으로 사인한 합의서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 한일병원 식당 노동자들 투쟁에서도 한일병원 원청과 서울일반노조 한일병원 분회 노조가 다이렉트로 합의서를 체결한 바가 있고요. 올해 4월 18일 날 현대자동차 해고자 비정규직 해고자 출입 문제와 관련해서 현대자동차 상무와 현대자동차 원하청 노조가 합동으로 사인한 합의서가 있고요. 같은 날이죠. 한국노총 사업장인데요. 지금 베스킨라빈스 만드는 사업장 서희산업이라고 하는 노동조합 하청업체 노조와 서희산업 하청업체 그리고 BR코리아, 베스킨라빈스, 원청 3자가 직접 고용과 관련한 합의서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이런 합의서들을 지난 몇 년간 공개할 수 있는 합의서들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체 업종 간접고용 노조들을 함께 모아서 폭로전 내지 증언대회 우리는 이미 원청과 교섭해서 심지어 합의서까지 만들고 있다. 이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 라고 하는 그런 행사들을 뭐 기자회견이든 뭐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 전산업 간접고용을 포괄할 수 있고 원청이 교섭 상대방 최소한 그런 점들을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사회화, 쟁점화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어쨌건 가장 큰 현안은 간접고용 사안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투쟁입니다. 아까 박정희 동지가 말씀하셨듯이 1,564명에 대해서 지금 계약직 알바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우선 간접고용 비정규직 단위와 이 투쟁을 지지 지원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다못해 개별적으로 일제히 성명서라도 좀 내자. 성명서를 내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간접고용 및 현대자동차 사업장의 쟁점이 무엇인지 학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성명을 내고 자기 조합원들에게 그런 것들을 소식지로 배포한다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에 이제 연대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전 사업이 밑바탕에 깔리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애초에 이제 현대차 계획이 6월 30일까지 계약 해지를 하고 7월 중에 이제 뭐 직접 고용 알바 계약직 전환을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보면 올해 6월 30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토요일인데 한번 울산공장 몰려 가보자. 그날 6월 30일, 7월 1일 하면 딱 기억에 남는 날들 아닙니까? 올해 7월 1일이면 파견법 시행 14년이 되는 해고, 기간제법 시행 5년이 되는 해고요.
그래서도 올해 6월 30일은 이랜드 노동자들이 월드컵 몰점 점거 파업을 시작했던 딱 5년째가 되는 날이고, 매년 6월 30일, 7월 1일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곡소리 나는 날 아닙니까? 예. 이번에 또 현대차에서 6월 30일 날 그런다고 하니, 게다가 딱 토요일이고 좋습니다. 물론 금속노조나 민주노총 못할 것 같습니다. 28일 날 경고 파업이 있어서 일주일에 2번은 집중 못 하잖아요.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이. 집중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현대차 3지회가 호소해서 좀 와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해서 자발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대우들 달려가고,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뭐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은 현대차 울산 공장으로 좀 갑시다. 가서 현대차 노동자들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라, 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대표 사업장이고 대표 요구다라고 하는 그런 투쟁들을 앞으로 좀 정기적으로 조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뭐 비업세 회의도 한번 제안을 드릴 텐데, 여기 그 박정희 동지 100만인 서명, 예, 좋습니다. 100만인 서명 갈 때 가는데, 노조법 2조 개정, 사내하도급법 폐지,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대략 이런 걸 내걸고 단순히 그 간접고용 문제만이 아니라 특수고용 문제까지 다 같이 해서 비정규직 전반의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진짜 배기 100만인 서명 운동을 한번 벌려보면 어떻겠는가, 네. 그런 정도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오민기 동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박주기 동지가 제안했던 문제의식 동의를 하셨고요. 좀 특별히 강조했던 부분을 조금 제가 추려보면, 이번 이제 사내하도급 법안이 갖는 의미가 현재까지 그 제조업, 이제 사내하청, 현대차 투쟁에 대한 어떤 자본과 권력의 개별적인 대응이 아니라 간접고용 전체, 간접고용 전반이 확산되어 가는 다양한 영역들, 고용 형태로 좀 표현해보면 뭐 사내하청 용역 도급,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 따졌을 때 우리 이제 연맹식 표현을 하면 이제 뭐 금속 사업장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사무, 다양한 영역에 이제 간접고용 영역이 확산되어 가는 그 전반적인 이제 사회적 문제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미 그 권력은 이제 그러한 시도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 우리의 이제 공동대응의 필요성은 당연하게 그런 요구를 받고 있다는 의견을 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우리 이제 전면 동지들, 특히 이제 특수고용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사회적인 운동을 좀 해오셨는데, 그래서 이 간접고용에 있어서 그 두 가지 요구,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는 그런 이제 슬로건이 갖는 의미가 단지 그 고용이나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 안전, 그리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지금 박탈당하고 있는 그 노동권, 그리고 사용자 책임의 회피, 이 전반에 대한 좀 사회적인 요구들을 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에 대한 요구들까지 포함해서 사회적인 운동의 필요성을 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대략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 그 두 분이 남아 계신데 두 분 다 토론 듣고 잠깐 쉬어도 되겠죠? 네. 예, 체력이 아주 튼튼하신 분들로 앞에 계셔서, 예, 두 분 토론을 듣고요. 그래서 일단 미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잠깐 앞으로 진행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두 분 토론까지 듣고 질의응답을 간단히 받고 그러고 나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지금 이 장소가 비좁을 정도로 많이 오시지는 않으셔서 아주 조금은 편하게 서로를 좀 보면서 이렇게 토론을 2부 토론을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그래서 카라TV 생중계 같은 경우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같이 이렇게 호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전국 후라중 노동철폐연대 김혜진 동지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네, 전국 불안정 노동철폐 김혜진입니다. 이미 사내하도급법의 문제는 뭐고 이런 내용은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대응 투쟁 과정에서 우리가 꼭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것 중심으로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간접고용 철폐 원칙을 분명하게 하자는 건데요. 가장 고민이 되는 건 이번에 사내아동법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사실 이번 이데올로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미 너무 광범위하게 불법 파견이 존재한다. 근데 계속 불법으로 두니까 노동자들이 더 괴로워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합법을 하면 일단 규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합법화해서 일단 규제하고 보호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얘기의 전제는 뭐냐면 합법이 되면 일단 규제를 하는 게 가능하고 불법이 되면 규제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합법으로 만들자라는 핵심인데요. 말씀드렸듯이 합법이 되면 규제를 잘할 수 있다는 전제야말로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발상이죠. 이미 지난 파견법 과정에서도 확인된 바 있듯이 합법적인 파견업체, 노동부 조사에서도 이미 합법적인 파견업체의 한 4분의 1 정도가 그 최저임금 및 근기법 위반인 사실이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합법적인 파견이라고 할지라도 최저임금이나 근기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낮은 조건에 처한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어쨌든 원청의 도급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청 업체들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고 원청 업체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자유롭게 노동자들을 착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안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합법이 되면 규제를 잘하고 아니면 못한다라는 이 발상 자체가 사실은 간접고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간접고용에서는 간접고용이라는 이 형식 자체가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요소다라는 거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쨌든 간접고용 철폐의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간접고용 관련한 안을 몇 가지를 냈죠. 상시 업무의 직접고용 원칙, 불법 파견 시 즉시고용 의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파견과 도급 판단 기준을 파견법에 명시하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그 민주통합당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이제 불법 파견의 판단 기준을 근거로 해서 각 업체들은 라인을 분리하면서 이미 불법 파견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로 다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불법 파견을 규제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불법 파견을 규제함으로써 뭔가 합법적인 측면으로 자꾸 유도한다라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현실에서는 오히려 전혀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 파견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불법 파견에 대한 규제 강화라든가 또는 그것을 합법화하여 일단 규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에는 별로 존재 가능한 방식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핵심적으로는 간접고용 철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간접고용을 철폐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가장 허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파견법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라는 문제가 핵심적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 간접고용 관련한 악법이 파견법뿐만 아니라 지금 사내아동법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제출하려고 하는 고용서비스 활성화법 이 세 가지 법까지 합하면 이제 거의 간접고용 3대 악법이라고 부를 만큼 간접고용에 대한 전면적 활성화 조치가 좀 취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합법과 불법의 논리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불법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측면에 빠지지 말고 어쨌든 간접고용 철폐 문제의식을 좀 핵심적으로 갖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부재는 앞서 전 변호사도 워낙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금 당장 간접고용 폐지는 어려우니까 단계를 설정하자는 입장을 계속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단계를 설정하자는 입장은 뭐 예를 들면 파견법을 그대로 인정하되 파견법에 사용사유 제한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불법적인 간접고용을 뭐 규제한다든가 이런 걸로부터 시작해서 차후에 간접고용을 없애자라는 방안으로 최근에 간접고용에 대한 단계적 적용 방안들을 제출하고 있는 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사실 뭐 지금 당장 간접고용 다 폐지하기 어렵다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러면 단계를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계 설정의 전제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계를 설정할 때는요. 하나의 단계로 나아가면 그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힘을 어떻게 강화하냐 기업의 힘을 어떻게 약화시키냐
라고 하는 그런 핵심 지점들을 설정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계적 방식이라는 거죠. 단지 요구 수준을 조금 낮추고 그 다음에 높이고 그 다음에 높이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지점이 우리의 힘을 가장 핵심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냐 현 시기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런 단계적 고민을 한다면 그것의 최우선 순위, 즉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용자에 대한 규제를 일정하게 만들어 나가는 핵심은 바로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청 자본을 사용자로 책임지게 하고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투쟁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지금에 있어서는 그 단계 설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힘을 바탕으로 간접고용 철폐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요구 수준을 낮춤으로써 이게 단계가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걸 인식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좀 약간 저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입장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 민주통합당 의원이라고 썼는데 은수미 의원입니다. 실은 이제 기업 집단법 도입을 최근에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업 집단법 도입이 아직은 안으로 제출된 게 아니고요. 연구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연구 단계에 있는 안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문제의식의 긍정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 기업 집단법 도입의 핵심적인 고민은 기업 내 도급 또는 사업 내 도급 이라는 이름으로 사내 도급을 인정하는 데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 동이오토라든가 뭐 이미 불법 파견으로 인정받기 굉장히 어려운 마치 이미 도급인 것처럼 철저하게 위장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이것을 이제 사업 내 도급 혹은 기업 내 도급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죠. 힘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로는 물론 기업 집단법은 이런 사내하청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동이오토처럼 독립적인 구조를 가진 사내하청이라든가 아니면 사실은 청소노동자들도 이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뭔가 독립적인 자기 사업과 기술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하청업체들이 점차로 양성될 것인데 그런 업체들의 경우에는 기업 집단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라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는 대규모 파견 업체들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 대규모 파견 업체들이 기업의 인사 노무 관리를 아예 통째로 아웃소싱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 구조처럼 점차로 변화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겨냥해서 이제 기업 집단법 도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의 고민은 그런 겁니다. 이를테면 동이오토가 그럼 과연 정상적인 고용 형태냐? 100% 사실상 하청업체, 실제로는 기아자동차에 차를 생산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굉장히 합법적인 도급 구조인 것처럼 이루어져 있는 것조차도 이미 무수히 많은 구조조정이 일환이자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정상적인 고용 형태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기업 집단 전체를 이제 사용자 책임으로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구도를 설정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조조차도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중간 착취를 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일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점점 더 극악해지는 형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역시 중간 착취나 고용 불안정, 노동권 박탈이라고 하는 문제를 여전히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구조를 인정하고 기업 집단법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책임을 지게 할 경우에 원청 그리고 그에 기생하는 파견업체를 동등한 책임 주체로 여기게 하거나 아니면 원청은 이런 책임, 파견업체는 이런 책임 이렇게 책임을 분리하게 만들므로써 오히려 진짜 노동자들이 명확하게 타격해야 될 대상을 대단히 흐리게 만드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히려 지금의 구조조정이 점차로 이런 극악하고 분리해가는 방식으로 간다고 할 때 오히려 이때야말로 더더욱 원청이 갖고 있는 사용자 책임을 좀 분명하게 하는 그런 구상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건설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시공청결자 제도 폐지하라고 되게 오랫동안 싸웠죠. 그거를 통해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을 요구했고 직고용 투쟁을 해왔죠. 청소 노동자들도 진짜 사장인 대학을 상대로 투쟁을 했죠. 그리고 동이오토도 계속 이런 각종의 법률에서 항상 등장하는 동이오토도 발제자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미 원청인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전비원에서 제안하고 있는 근기법과 노조법 제2조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이런 제도화 투쟁이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 어떤 전반적인 이런 흐름에 대한 인정 속에서 사용자 책임을 뭉뚱그리는 방식으로 문제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좀 올바른 태도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두가 얘기하셨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투쟁을 이제 어떻게 확장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요구를 내걸면서 간접고용 내부의 분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1차와 2, 3차 하청 간의 격차를 뛰어넘는 것, 그리고 제조업 생산공정과 간접부서의 차이를 뛰어넘는 것, 그리고 생산직과 비생산직의 차이를 뛰어넘는 것, 그리고 핵심 부서와 비핵심 부서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뛰어넘는 것, 이런 차이를 뛰어넘고 같이 조직하고 같이 투쟁할 계획을 세워야 이후에 자본이 진성도급이라는 이름으로 직무를 분할하고 직무에 따라서 고용 형태를 달리하는 그런 구조조정의 분할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간접고용의 어떤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게 문제 제기를 하는 어떤 부서만 일정하게 뭐 고용을 안정시킨다든가 나머지를 또 다른 형태의 간접고용의 극악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계속 이제 자본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을 때 이것을 뛰어넘는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그리고 공동의 투쟁 과제로 조직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는 이 싸움에서는 종목부 구속을 반드시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런 간접고용 행위에 대해서 대부분 다 기업의 경영상 어쩔 수 없는 것, 그래서 자본가가 꼭 나쁜 놈이라서가 아니라 경영의 필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편법적 행위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편법적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다. 실제로 자신들이 직접 고용해야 될 것을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을 간접 고용으로 전환함으로써 초과 착취를 하고 그것의 이윤을 사실상 그 일가가 나눠 갖는 이런 굉장히 심각한 세금 포탈보다 훨씬 더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데올로기 싸움이다.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만이 아니라 간접고용 자체의 이런 극악무도한 형태, 사람 장사, 인신매매, 사실상 중간 착취라고 하는 이 구도에 대하여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좀 최대한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 범죄 행위의 주체자인 정몽구를 어떻게 구속할 거냐, 사용주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책임지게 할 거냐, 이런 것에 관한 좀 투쟁이 전면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투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이 교섭의 주체가 어떻게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분명하게 설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으로 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원하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간접고용 전환에 대한 현장 투쟁의 복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은 많은 노동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법적인 문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다 보니까 단위사업장에서 자본과 노동의 힘관계에서 보면 자본이 굉장히 압도적인 우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그나마 법은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자꾸 법에 기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은 이제는 그 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손대는 방향으로 또 나아가죠. 그래서 법적 판단이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그거를 그냥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것. 법적으로 패배하면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무권리의 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뚫고 나갈 것이냐.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 투쟁을 복원하는 방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고용 문제에서 현장 투쟁을 어떻게 복원할 거냐. 저는 사실은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투쟁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지만 동시에 법적으로 인정을 받든 인정을 못 받든 그것과 무관하게 현실에서 명명된 법에 의존하지 않고 투쟁으로 권리를 쟁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인정된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요구로 갖고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청소노동자들이 원청에게 직접 고용승계 보장해라라고 요구하는 건 법적으로 그들이 인정이 되든 안 되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니들이 진짜 사장이니까 니들이 책임지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현장의 힘으로부터 권리를 찾아나가는 그런 투쟁들이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어떤 불법 파견이라든가 이런 어떤 법적 조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그런 권리를 만들어 나가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도록 응원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직접 이런 투쟁을 벌려나가고 있는데 반해서 정규직이 간접고용으로 전환할 때는 사실상 현장 투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외주화, 아웃소싱, 분사, 용역 이런 이름으로 간접고용이 확대되는데 사실상 2007년도에 6화 이랜드 투쟁 이후에 간접고용 전환에 맞서는 대중투쟁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의 간접고용 전환이 일단은 1차적으로는 기간제를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들 경우에는 일부 기간제를 정규직화하고 또는 무기계약화하고 나머지를 간접고용 전환을 인정하거나 용인하는 그런 태도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는 비핵심 공정이라든가 유해 위험 업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내하도급법의 경우에는 정규직 일자리가 실제로는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 법안에도 실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일자리를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할 때는 노조와 협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사내하도급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아예 법에 못 받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현장 투쟁을 계속 벌여나가면서 사내하청의 확대를 막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외주화, 아웃소싱, 분사, 용역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각종의 간접고용에 대한 사례를 발굴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조사와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이것에 대한 대응 투쟁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그리고 이런 투쟁을 벌이고 있는 동지들 간의 공동 투쟁을 조직해 나가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로 제목에 이제 쓰신 것처럼 사내하도급 대응 투쟁을 실제로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에 맞춰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뭐 앞서 하셨던 분들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만 일단 원칙을 좀 분명하게 하는 것을 좀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합법으로 보호하자는 논리에 이제 말리지 않도록 간접고용 철폐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 그래서 오늘 공동 대응 투쟁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유념하면서 투쟁의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도화 투쟁에 대해서 이제 그 앞서서 몇 분이 말씀하셨던 것과 이제 동일한 문제의식입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재 일부 의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몇 가지 시도들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좀 말씀해 주셔서 차후의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 문제의식은 기존에 이제 그 문제 제기 형태로 많이 됐었지만 실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저희 고민들이 이렇게 풍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간접고용 전환에 대한 현장 투쟁의 이제 복원이라고 제목을 다셨는데 그래서 현재 간접고용 사업장이나 이제 불파 사업장들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이제 자본에 맞선 이제 대응 투쟁들을 좀 계속 해온 과정이긴 하지만 최근 사례에서 실제로 간접고용이 확산되는 과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제 투쟁이나 운동 전반의 어떤 그 구체적인 개입 이런 부분들이 사례가 좀 많지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포괄적으로 대응 투쟁 그 사내가도급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간접고용 확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희가 같이 공감하는 이제 대응 논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후 토론에서 반영해서 같이 그 주제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발제문을 이제 제출하신 그 분들 토론물 제출하신 분들의 이제 토론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맨 마지막 순서로 민주노총의 우리 홍승환 동지 이렇게 오셨는데 준비하시 못하게 된 거는 이제 조금 전달 과정상 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 우리 미비 활동을 계속 열심히 하시는 우리 홍승환 동지께서 좀 준비하시지 못했지만 일단 구두로라도 민주노총의 고민과 우리 홍승환 동지 담당자로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 정책국장 홍승환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 정책을 맡은 지 이제 몇 개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올해 말에 올 1월 말에 이제 정책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 쭉 해왔던 업무들이 이제 미조직 관련 업무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맡게도 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좀 하나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문제 하나만 정리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간접고용 담당을 하면서 쭉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 대비 성공한 사업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진짜 사장이 라는 그런 슬로건이죠. 그 슬로건 좀 이렇게 돈도 많이 투자하고 막 포스터도 뿌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다른 거는 다 그냥 사라졌는데 그 슬로건만 남았습니다. 슬로건만 남았는데 그 슬로건도 변질이 됐죠. 고용해로 되어 있었는데 책임져로 변질됐습니다. 원래 고용과 책임을 가지고 많은 논쟁을 좀 벌였었거든요. 책임은 굉장히 시혜적인 거고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고용이라는 거는 그 가장 높은 수준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로 귀결돼서 고용해라는 말이 쓰여진 게 그렇게 돼서 쓰여졌는데 일단 그게 이제 운동권 용어인가 봐요. 일반 대중이 듣기에는 고용해보단 책임져가 더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운동권 용어라 그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향후로는 그런 의미는 그렇게 썼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알아줬으면 고맙겠다라는 의미로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쭉 이렇게 발제하신 분들이 발제하신 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 좀 많이 길었나 보네요. 이 앞에서 쭉 얘기하신 분들이 자세하게 다 설명은 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분개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몇 가지 정도만 딱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김혜진 동지께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98년도에 파견법이 제정되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98년도에 파견법이 제정될 적에는 이 직업안정법에서 규제하던 인력 공급 사업이 불법이 만연했던 겁니다. 이것을 양성화시키는 게 직업안정법의 토대로 들어있는 파견법이 된 거죠. 그래서 직업안정법을 모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지금 현재 파견법상으로 봤을 적에 불법의 요소들이 가미된 것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만연한데 이거를 전부 다 불법으로 처벌하지 말고 합법화하자. 이것이 이제 사내 하도급법인 거죠. 저희는 예전에 5년 전에 기간제법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 근로자 등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죠. 정확한 명칭이. 그거를 저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보호법률 법안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 사내하도급법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내하도급 사용하는 자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내하도급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대부분이 이제 많이 조직돼 있고 많이 싸웠던 데가 그리고 사내 하청과 유사하게 사내 하도급이라 금속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제기하는데요. 몇몇 분들 많은 얘기들을 하시지만 사내 하도급은 전산업을 노리는 거죠. 전산업을 노리는 거에 대해서 설명들은 쭉 해주셨는데 왜 그런지는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설명은 사내 하도급법 내에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내 하도급이란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요. 원수급자와 도급사업자가 원수급자의 사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내하도급법의 정의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의를 기준으로 놓고 봐도 사내하도급이라는 것이 그 이유 때문에만이라도 이 금속 등 제조업만이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다 포함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민주노총은 대책을 쭉 해왔었는데 조금
어렵게 됐네요. 금속 말고는 사람들이 잘 집중하지 않습니다. 회의할 적에 오는 담당자들은 공공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보건도 있고 사무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현장에 가서 어떻게 이해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고민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안 하나만 가지고서 이걸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고요. 이게 그동안 각각의 영역에서 쓰던 용어들이 달라서 발생하는 혼란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지하철에서 청소 노동자들을 전체적으로 조직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성연맹 같은 경우에 거기는 용역도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대학 청소 비정규직도 외주 영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 이런 말을 쓰다 보니까 사내하도급이라는 말에 이 용어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이해를 갖다 쉽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 한계가 좀 있는 관계로 아직 이해를 못 시켜서 많이 이렇게 참여를 못 하고 있다라는 거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렇긴 합니다만 몇 가지를 좀 얘기를 더 해보면요. 지금 우리 전비원 쪽에서는 이제 노조법 2조 문제를 핵심 키워드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노조법 2조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우리 김혜진 동지 얘기했듯이 최후에 그럼 우리가 다 양보했을 때 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 아니냐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긴 했는데요. 이게 개념 확대라는 거는 자본과의 이념 이데올로기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조직된 비정규 노동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미조직된 노동자를 포함해서 얘기할 적에는요, 그 원청 사용자에 대한 인정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조직할 수 있는 근거를 들이대줘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요구안 중에 그 인력 공급 사업과 도급 등의 구별 기준이 그 내용에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무기를 제공을 할 적에 힘으로 표현되는 노동조합의 결성에 대한 문제만 줄 것은 아니고 그 외에 싸울 수 있는 힘을 제외한 무기로서 저희 민주노총에서는 그 인력 공급 사업과 도급 등의 구별 기준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모든 악의 근원은 뿌리째 뽑아야 되죠. 악의 근원이 파견법이라고 폐지를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민주노총 힘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좀 못 미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는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는요. 그럼 민주노총은 이 사내아동법 등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법을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여기 우리 박정규 동지가 정리한 거 보면은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향후 투쟁 계획을 해서 8페이지 끝에서부터 9페이지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용이 큰 틀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새누리당 앞에서 사내아동 관련해서 규탄 집회를 조그맣게나마 갖고 투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6월 경고파업과 8월 총파업의 제일 첫 번째 요구는 파견법 폐지입니다. 민주노총이 10년간 주변 노동단체들한테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못하던 파견법 폐지를 전면 슬로건으로 내걸기는 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상시 업무에 대한 외주전환 금지에 대한 내용,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금기법 9조 중간장치 배제 조항인데요. 요 개정안 플러스해서 우리 전변에서 요구하는 금기법 노조법 2조 사용자성과 노동자성 확대, 이것까지 민주노총이 그동안 욕먹고 못해왔던 것들을 다 한꺼번에 요구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정규직들의 참여가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관심도가 떨어지고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뭐 반성은 민주노총이 좀 해야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나 부탁은 이번 투쟁을 갖다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탁은 좀 드리도록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노총 못해왔던 거 할 수 있게끔 뒤에서 좀 많이 밀어주고 지지해 주시고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이 담당자 입장에서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보고요. 그러면서도 하나 이제 의문사항이 들었던 거는 이 문제가 계속 발생되면 여기에 대해서 제기하고 막 이러는 데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외에는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비정규 자동차 3사의 비정규직이 그렇게 많으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외에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고민도 좀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보고자 민주노총에서는 올해 3월 말부터죠. 간접고용 대책회의라고 가맹 산하에 있는 미조직 비정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고용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회의를 꾸렸고요. 그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이번 투쟁에 6월 경국파업과 8월 총파업에 그래도 주체들이 형성돼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관점을 토대로 간접고용 대표자 회의를 토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많은 협조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제분 없이 부드러워하셨기 때문에 요약은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미조직 노동자들을 이제 포함하는 그런 이제 투쟁의 요구, 이제 법 제도적인 대안으로 하기에는 이제 현재 노조법 위조 개정만으로 이렇게 강조되는 건 이제 부족하고 무기로서 미흡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금기법 구조까지 포함해서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투쟁의 요구와 방향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밀어주는 것도 능력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홍승관 국장님까지 포함해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 발전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계신 건 아닌데 질의응답을 일단 좀 받고 2부 토론 들어갈까요? 그럼 일단 질의응답을 시간을 잠깐 갖고 2부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아니요, 쉴 때 자리 배치를 해야 돼서 질의응답 지금 하실 분들 있으면 그러니까 현장 생중계용 질문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이럴 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카메라에 잡힐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주로 이쪽만 촬영할 거기 때문에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그 2부 토론에서 풍부하게 하기 위한 것 같아요. 질문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토론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발제와 토론했던 것에 대체적인 뭐 정리라기보단 토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몇 가지 의제로 삼을 수 있는 거 사회자로서 몇 가지 좀 제가 먼저 제시를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쉬는 시간에 이렇게 고민하셨다가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맨 먼저 아주 기본적으로는 저희 제목에 나오듯이 새누리당의 사내 하도급법 그 자체의 그러니까 입법 시도 이것에 대한 이제 분석을 저희가 좀 했습니다. 실제 내용과 또 이것이 통과되었을 때 영향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법안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고용 확산에 대한 이제 총괄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것의 의도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노조법 2조 개정이 이제 주로 많이 강조가 되었는데 이것을 포함한 법 제도적인 이제 대안, 간접고용 철폐를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인 지금 단계에서의 투쟁의 요구나 법 제도적인 개폐의 요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몇 가지 언급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투쟁 당사자들의 우리 요구들 중에서 주요하게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현장에서의 투쟁의 요구들이 사회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한 투쟁의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포함해서 세 번째 결론적인 저희들의 토론 주제가 될 것 같은데
계속 강조가 됐습니다만 현대차 산해안청이나 현존하는 이제 투쟁 당사자들의 그 상황뿐만 아니라 산해화도급법의 입법 시도가 실제 그렇고 자본의 전략 자체가 이제 총체적인 간접 고용의 이제 확산 그것을 구조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비스 공공 사무 또는 뭐 용역 도급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통칭되는 간접 고용의 이제 제반 영역들 여기에 이제 투쟁 사업장들 그리고 아직 투쟁하고 있지 않지만 권리를 이제 침해받고 있는 그 많은 당사자들 이들이 공동으로 투쟁하고 연대해서 좀 더 큰 사회적인 투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것의 방향과 경로 또 방식에 대해서 오늘 자리에 결론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아주 풍부하지 않더라도 좀 단초가 마련되는 이런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주로 이제 공통적으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그 문제의식을 좀 담아서 영역을 제가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만 일단 참고하시고 잠깐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리 배치를 좀 다시 해서 이렇게 얼굴 마주보면서 서로 눈빛이 통하면서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오늘 마무리할 때도 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박정규 동지를 비롯해서 발제문 토론문 준비해 오셔서 헌신적으로 토론에 임해 주신 오늘 네 분께 힘찬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